안녕하세요. 20대에 결혼해서 딸만 셋 키운 5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쭉 가정주부로만 살아왔어요. 지난 시간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심심할 정도로 제 삶은 평범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게 얼마나 행운 같은 삶인지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딸 셋 대학만 보내면 가정주부로서 은퇴하려고 굳게 마음을 먹고 있었죠. 저요, 가정주부로서 제가 할 일은 충분히 해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는 하나도 보내기 어려운 명문대에 딸 셋을 다 보냈으니까요. 그런데 최근 잔잔했던 호수에 폭풍이 몰아쳤어요. 그 과정에서 저희는 시댁에서 말도 안 되는 차별을 받아서 억울했죠.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어릴 때부터 아주버님과 차별을 받아왔다고 늘 제게 말을 해왔습니다. 왜냐면 아주버님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나왔거든요. 집안의 자랑이었죠. 그래서 늘 시아버지를 기쁘게 해주었고요. 반면 남편은 어릴 때 그렇게 공부를 못했대요. 왜 그렇게 공부머리가 다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차별을 받으면서 서럽게 컸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지금 둘은 어떤지 아세요? 아주버님은 허울이 좋아 시간 강사이지 거의 반백수인 상태예요. 한때는 기대가 컸지만 지금은 그런 기대조차도 품지 못할 정도로 그저 그렇게 살고 있죠. 더군다나 결혼에 한번 실패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결혼할 뻔했다가 못했다고 하더군요. 그때 시아버지 눈이 엄청 높으셨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결혼이 틀어지고 나서 아주버님은 그 상처 때문에 지금까지도 혼자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게 좀 짠하긴 하지만 어떤 여자가 생활력 없는 남자와 살고 싶겠어요. 제 자식은 굶기지 않을 정도 하다못해 성실하고 근면해야죠. 하지만 아주버님은 성실한 건 모르겠지만 고학력자라는 자존심 때문에 어디 가서 막노동도 못하시죠. 그 모습을 보면 분명 세상은 공부만 잘한다고 잘 사는 것도 그렇다고 성공을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반면 공부를 못해서 늘 구박만 받던 남편은 현재 큰 택배 영업소를 운영하고 있죠. 가끔 본인이 직접 택배차를 운전할 정도로 성실하고요. 그래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사업 성과도 내고 있답니다. 하지만 남편에겐 학력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어요. 자신이 아버지에게 받은 차별 때문에 아이들만큼은 명문대를 보내고 싶어 했죠. 무조건 공부를 시켜야 한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그렇게라도 시아버지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것 같아요. 어찌됐든 남편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저는 딸들을 명문대에 보내기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죠. 그렇게 딸들을 명문대 보낸 뒤 남편은 좋아서 동네 잔치까지 벌였고요. 그러니 지금은 형제간 입장이 180도 달라졌달까요? 그런데 장남에 대한 시부모님의 짝사랑은 더 심해지시는 것 같았어요. 이젠 아픈 손가락이 되어버린 거죠. 직업도 제대로 없고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사는 게 늘 안타까우신가 봐요. 그러던 어느 날 시부모님이 아주버님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셨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 자리에 있던 저희들도 많이 놀랐죠. 동식아, 딸을 한 명 입양하는 건 어떠니? 너 이렇게 혼자서 적적하게 사는 것보다야 나을 것 같은데. 제가요? 저 혼자 사는 것도 버거운데 어떻게 아이를 키워요? 그러니까 아이 말고 다 큰 애를 데려오는 거지.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소개해 주시더라고. 보육원에 있는 애들은 성인이 되면 독립을 해야 한대. 그런데 독립하면 돈도 많이 들고 대학을 가면 학비도 내야 하는데 그런 게 감당이 안 되지 않겠니? 그래서 그때 아이들이 참 많이 힘들어 한다는구나. 바로 당장 취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어떠니 그런 애들을 도와주는 것도 참 의미가 있는 일이니까 생활비는 내가 다 대주마. 대학 등록금도 말이야. 다 큰애면 친해지기도 어려울 텐데 괜찮을까요?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옆에서 도와주마. 네가 결혼할 생각은 절대 없다고 하니까 우리도 답답해서 그러는 거지. 또 그 얘기세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하나이의 삶을 도와줄 수 있다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그래, 잘 됐다. 그 애가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명문대에 원서도 냈대. 그러니까 너랑도 잘 맞을 것 같구나. 그렇게 시아버지의 뜻밖의 제안에 형님은 긍정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들으면서 다 큰 성인을 데려와서 키우는 게 손은 덜 가겠지만 정이 들까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도 형님에게 가족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컸기에 저희는 모두 찬성을 하였죠. 그런데 한 가지 저희 입장에서는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하필 입양해 온 딸이 고3이라더군요. 제 딸도 딱 고3이었으니까요. 게다가 들어가고 싶은 대학도 같은 학교더군요. 아직 시험 날짜는 남아 있었지만 괜히 두 아이가 경쟁을 하게 되고 비교를 당하진 않을까 하는 조바심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저희 아이들이 더 잘했으면 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이죠. 시부모에게 인정을 받고 싶었으니까요. 게다가 자린고비 시아버지께서 입양한 아이의 대학 등록금까지 내주신다고 하셨으니 솔직히 저희 딸도 좀 내주셨으면 하고 말이에요. 저희는 딸이 셋 다 대학생이 되면 정말 허리가 휠 것 같았거든요. 저희가 시댁에서 셋째 딸의 대학 등록금을 바라게 된 건 시부가 최근에 요새 말로 벼락부자가 됐기 때문입니다. 근 20여 년 전에 사두었던 맹지와 임야 일대가 개발되었고 덕분에 부동산 가격이 엄청 오른 거였죠. 게다가 요즘 집값도 많이 올라서 그냥 앉아서 돈을 벌고 있다는 말이 맞았습니다. 그게 다 그동안 고생하면서 버텨왔던 걸 보상받는 거라고 시부모님은 말씀하십니다. 성실하게 살아온 대가를 지금 받는 거라고 말이죠. 맞아요. 사실 시댁은 타일집을 40년 동안 운영하면서 살았던 평범한 서민층이었습니다. 옛날부터 워낙 어려웠던 가정 형편 때문에 공부는 못하고 타일 기술을 배웠던 것이죠. 그래서 40년 동안 성실하게 작업장을 일구고 사업을 키워나간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시부모는 엄청난 자린고비가 되셨죠. 시부모님은 지금도 거실이며 안방, 심지어 화장실까지 거의 불을 꺼놓고 사십니다. 변기물도 한두 번 모았다가 내릴 정도로 근검 절약하시면서 살고 계시죠. 고기도 한 달에 한 번만 식탁에 올려놓을 정도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난하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지금까지도 자린고비 습관이 남아있으셔서 인색하세요. 심지어 명문대학에 간 손주들한테도요. 게다가 요즘 자주 아프세요. 한사코 말려도 타일집에 출근하시는데 그렇게 출근한 날에는 집에 가서 더 아프시기 때문에 최근에는 저희가 출근을 말리고 있을 정도죠. 노후를 즐기실 수 있을 만큼 재력이 있으신데 왜 그렇게 일을 못 놓으시는지 저희는 답답하기만 하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은 이 타일집을 누구라도 물려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은연중엔 하고 있죠. 어찌됐든 그렇게 시아버지의 권유로 시작된 입양은 일사천리로 이뤄졌어요. 그 아이는 고3이어서 보육원을 나가서 머물러야 할 거처와 대학 등록금 같은 게 당장 급했다고 해요. 그렇게 아주버님 댁에는 딸이 입양되어 왔습니다. 저희는 부담스러워할까봐 당일에는 방문하지 않고 추후 가족 모임에 데려온다고 해서 그때 얼굴을 보기로 한 상태였습니다.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여서 그 일정은 더 미뤄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 누구보다 그 아이를 만나는 자리가 불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저희 딸이었어요. 생각보다 아주버님 댁에 입양된 딸이 공부를 잘한다고 하더군요. 전교 1, 2등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 딸은 좀 의기소침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했죠. 막내딸을 보면서 저도 덩달아 조급해졌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둘 중 한 명은 그 명문대학에서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그러면 입장이 난처해질 것 같았어요. 근데 그게 저희 딸일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더 문제였죠. 어쩜 그 애는 보육원에서 컸는데도 그렇게 공부를 잘할까? 타고난 머리가 있는 걸까? 괜히 우리 막내딸이 걱정이 되더군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둘 다 그 명문대학에 떡하니 붙은 거예요. 저희 딸이 붙은 것도 기쁜데 한 집에 두 명이나 명문대학에 붙었다고 하니 그 누구보다 시댁 부모님들이 좋아하셨죠.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타일집에 현수막까지 걸어 놓으셨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도 그 현수막을 보고 들어와서 축하한다고 해줄 정도였죠. 그래서 저희 시아버지 그날 아예 주변에 떡까지 돌렸다더군요.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며칠 뒤 이상한 소문이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시아버지가 아주버님 댁 입양 딸에게 벤츠를 사줬다는 것이었습니다. 벤츠요? 에이, 말도 안 돼. 우리 시아버지는 엄청난 자린고비인데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입학 선물이라고 하기엔 너무 큰 선물이었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렇지. 저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저희 딸에게도 그만한 선물을 주시겠구나 싶어서 기대가 됐죠. 마침 시아버지께서 전화가 왔고 시댁으로 잠깐 오라고 하더군요. 드디어 딸아이에게 입학 선물을 주시려나 보다 하고 저희는 들뜬 기분으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라, 그동안 수고 많았다. 정말 고생했어. 이제는 발 뻗고 잘 수 있겠구나. 저희 딸이 고생했지. 저희는 뒷바라지밖에 안 했는걸요. 그래, 그래. 우리 지수가 정말 고생이 많았어.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려고 한다. 그때 저와 제 딸은 서로를 쳐다보면서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었죠. 시아버지께서 선물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이게 내가 20년 전에 산 건데 아주 명품이지. 이 가방을 메고 다니면서 좋은 일 많이 생겼었어. 그러니까 너도 앞으로 이 가방 메고 다니면 좋은 일 많이 생길 거야. 자, 이거 가지거라. 내 선물이야. 네? 선물이요? 이게요? 그래, 왜? 마음에 안 드니? 이래봬도 명품이야. 지금 메고 다녀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멀쩡하잖니. 저희 딸아이는 표정 관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주신 선물은 20년의 때가 묻은 명품 가방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좋아 명품 가방이지 20년 동안 메고 다니셨다고 하니 딸아이는 실망한 표정이었고 금방이라도 울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기대를 하지 말걸 후회가 되더군요. 혹시 아주버님 댁 입양 딸에게 벤츠를 사줬다는 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제야 들더군요. 출처가 불분명한 소문이었겠구나 싶었죠. 자린고비 성격이 어디 가겠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는 그 가방을 들고 시댁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시댁을 나섰다가 그 옆집 아저씨와 우연히 마주쳤죠.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얼른 그 벤츠 소문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아저씨, 혹시 며칠 전에 여기 타일집 근처에서 벤츠 세워졌던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 그래, 봤지. 우리 동네 사람들 다 나와서 한 번씩 보고 갔어. 장남네 입양딸한테 준다고 말하던데. 네? 정말요? 입양딸한테 준다고도 말씀하시던가요? 그럼 그 딸이 수석으로 입학했다면서. 그 양반이 어디 돈 쓰는 건 본 적이 없는데 그날 난생 처음으로 큰 돈 쓰는 걸 봤다니까. 기다려봐. 자네 딸한테도 그 벤츠만큼은 아니어도 뭔가 주겠지. 아,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와 제 딸은 옆집 아저씨의 말을 듣고 뜬 소문인 줄 알았던 일이 사실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너무 씁쓸하더군요. 같은 대학에 입학한 저희 친딸은 쓰던 중고 가방을 주고 장남의 입양 딸에게는 벤츠를 선물해주다니 이게 도저히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너무 화가 났죠. 장남이 그렇게 중요한 걸까? 아니면 수석 입학했다는 게 중요한 걸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차별을 할 수가 있는지. 딸은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동안 할아버지를 알고 지낸 건 저희 딸이었는데 갑자기 새치기를 당한 것처럼 느껴진다더군요. 그렇게 저와 딸은 집에 가서 남편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중고 가방을 보더니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차별을 받아왔다면서 엉엉 울기까지 했습니다. 어린아이처럼요. 옆에서 보고 있으려니 참 안쓰러웠습니다. 해도 해도 너무하네. 어쩜 우리 딸한테까지도 차별을 할 수가 있어? 그것도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그 입양 딸한테.
그러니까 당신이 차별받았던 건 그렇다 쳐도 우리 딸까지 그러는 건 좀 아니지 싶어. 벤츠하고 중고 가방은 너무 차이가 나잖아. 안 되겠다 정말. 다시는 아버지 어머니 얼굴 안 보고 살 거야. 내가 참 그동안 받은 소름을 딸한테 물려줄 순 없다고. 남편은 너무 화가 나서 시댁과 연을 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리를 차별하는 건 참을 수 있어도 우리 자식들까지 차별하는 건 참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곤 저희는 너무 화가 나서 시아버지가 선물해주신 가방을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무슨 마음이 들어선지 그 안에 혹시 시아버지께서 무언가 넣어두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마지막까지 그런 기대를 품고 있다는 게 좀 웃겼지만요. 어찌됐든 저희는 그 안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발견된 걸 보고 저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여기 봐봐. 아버님 가방 안에 이게 있었어. 뭐야 그게? 산모 수첩? 아니 그게 왜 그 가방에서 나와? 그러니까 근데 여보 나 지금 소름 돋았어. 아니 왜? 저는 산모 수첩이라는 것도 너무 놀라웠지만 그 수첩 앞에 적혀있는 연수라는 이름을 듣고 기절할 것 같았습니다. 연수라는 이름 그 입양딸 이름이잖아. 혹시 여기 산모 수첩에 적힌 연수하고 그 입양딸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 아니야? 정말? 형 딸 이름이 연수야? 그래, 내가 알아. 현수막에 이름 적혀 있었을 때 사진도 찍어다는 걸. 아, 그러네. 설마 아버지가 숨겨놓은 자식인가? 어머, 어머, 설마. 저와 남편은 수첩 앞에 적힌 아이의 이름과 입양되어 온 딸의 이름이 같다는 사실에 흥분했습니다. 단순히 동명이인일 수도 있는데 촉이라는 게 쌓였죠. 단순히 출생연도만 계산해도 나이가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산모 이름은 시어머니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남편과 둘이서 이런저런 이상한 상상까지 하게 됐죠. 결국에는 시아버지와 그 입양딸과는 분명 어떤 모종의 관계가 있을 거라는 추측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안 그러면 시아버지가 메고 다녔다는 그 가방 안에서 산모 수첩이 발견될 리가 없으니까요. 남편과 저는 흥분한 상태에서 그 산모 수첩과 가방을 들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동안 이 어마어마한 비밀 때문에 저희 딸과 그 입양딸을 차별한 건지 따져보고 싶었으니까요. 저희는 얼굴이 상기된 채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저희를 보더니 놀란 얼굴로 늦은 시간에 웬일이냐고 묻더군요. 아버지,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 형네 입양딸하고 아버지하고 무슨 사이예요? 아니 너희들 지금 갑자기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그게 다 무슨 말이냐? 흥분하지 말고 천천히 알아듣게 얘기해보렴. 아버지, 도대체 저희한테 뭘 숨기시는 거예요? 그 가방에서 저희가 뭘 발견한지 아세요? 얼른 말해보세요. 이런 산모수첩이 왜 그 가방에서 나오는지.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산모수첩을 시아버지에게 내밀었습니다. 그걸 보더니 본인도 너무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그래서, 그래서 그 딸하고 우리 딸하고 차별했어요. 형님네 입양딸이 혹시 아버지 자식이에요? 혼외자? 그런 거냐고요? 뭐?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게 왜 거기 있니? 그럼 이 수첩은 뭐고, 그 수첩에 적힌 이름하고, 입양딸 이름하고 같은 이유도 말해보세요. 남편은 흥분한 상태에서 시아버지한테 다그치듯이 물었습니다. 그 산모 수첩 때문인지 시아버지는 변명도 제대로 못하고 계셨죠.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께서 거실에 와서 앉더니 조용히 하라고 하더군요. 그만해라. 진정하고 내 얘기 좀 들어봐라. 니들이 오해하는 거 다 이해한다만 이렇게 소리 높여서 싸우면 좋을 게 없잖아. 엄마도 아빠 혼외자 있는 거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엄마가 딸 입양해오자 한 거였어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걸 이해해요? 엄마는 속 안 터졌어요? 어떻게 불륜해서 낳은 자식을 이렇게 집안으로 들이셨어요? 네? 엄마는 속도 없어요? 답답하겠지. 근데 번지수가 틀렸어. 아무리 그래도 이 양반이 바람을 피웠겠니?
아니, 그럼 도대체 누구 딸인데요? 네? 답답하니까 얼른 말해봐요. 누구 친척 중에 있어요? 남편은 여전히 흥분한 상태로 시어머니한테 누구냐고 물어봤죠. 본인도 답답한데 어머니까지 그 비밀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 더 화를 냈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표정으로는 분명 시아버지의 자식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너무 답답해서 어머니를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그게 네 형 딸이야. 친자라고. 네? 그게 다 무슨 말이에요? 형이요? 그래, 그게 다 우리 업보고. 저와 남편은 아주버님의 딸이라는 사실을 듣고도 너무 놀랐습니다. 거기까지는 저희도 생각을 못하고 있었죠. 그런 저희에게 시어머님께서 충격적인 옛날 이야기를 털어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20년 전 어느 날 어리고 예쁘장한 한 여자가 집으로 찾아왔다더군요. 등에는 포대기에 싼 아이를 업고 있었다더군요. 모르는 여자여서 시어머니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그 여자는 아주버님의 아이를 뵈서 아이를 낳았다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주버님이 연락이 안 돼서 이렇게 찾아왔다고 했다는군요. 그 말에 집안이 발칵 뒤집혔죠. 명문대학에 다니면서 앞길이 창창할 것만 같았던 장남에게 아이가 생겼다니 그래도 웬만하면 그 아이를 받아들일 생각이셨답니다. 근데 그 애가 집안 형편도 너무 어려운 아이였고 여상 나와서 공장에 다니면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고 있는 아이였어. 부모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고민 끝에 그 아이만 주고 가라고 하고 그 여자애를 다시 집 밖으로 내보냈지. 방 하나 얻을 만한 돈은 쥐어주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해서 돌려보냈단다.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의 기가 막힌 얘기를 들으면서 한숨만 푹푹 쉬었습니다. 이제야 조금씩 비밀이 풀리는 것 같았죠. 하지만 답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후 그 아이를 보육원에 맡겨버렸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보육원에 맡기고 나오던 날 눈이 펑펑 내렸는데 너무 미안해서 그 앞에서 울부짖었다고 말이죠. 그렇게 형님과 그 여자는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버님은 결혼할 뻔한 여자와 헤어져서 다시는 여자를 안 만나게 됐다더군요. 그때의 그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이었겠죠. 왜냐면 그 여자는 그 아이를 두고 간 뒤 모습을 감춰버렸다고 해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그 비밀을 평생 간직하면서 살자고 약속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그 말은 아주버님은 입양딸이 실제 친딸이라는 것도 친딸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도 전혀 모르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데려오려고 했는데 그게 마음처럼 쉽게 안 되더라. 그래서 매달 학원비 보내줘서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게 후원만 해줬지. 그렇게라도 죄를 씻고 싶었으니까. 우리도 데려오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몰랐어. 그때 그냥 그 여자랑 결혼하게 놔둘 걸. 그게 다 부모 욕심이었지.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눈물을 훌쩍거리면서 지난 날을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달라질 건 없었지만 죽기 전에는 그 아이를 데려와야겠다고 늘 다짐하면서 살았다더군요. 그러다 벼락부자가 된 뒤 용기가 생겼고 때마침 아이가 독립을 해야 했기에 마음을 먹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때 쿵 철퍼덕 하는 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왔습니다.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던 거실 복도에서 누군가가 주저앉는 소리였습니다. 어머, 아주버님이 어쩐 일로... 네, 바로 아주버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얘기를 뒤에서 다 듣고 있었던 것이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너무 놀라서 얼굴이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다 털어놓으려고 했지만 이렇게 빨리 사실이 밝혀질 줄은 몰랐던 거겠죠. 형, 괜찮아? 우리가 하는 얘기 다 들은 거야? 그래, 그 애가 내 친딸이었다니 말도 안 돼. 어쩐지 뭔가 나랑 비슷하단 느낌이 들더라고. 그것도 모르고. 그날 아주버님은 충격을 받은 나머지 바로 집으로 돌아가 버리셨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그런 아주버님을 잡지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었죠. 며칠 후 아주버님은 딸이 받은 벤츠를 시댁으로 다시 돌려보내기까지 했습니다.
그 여자와 억지로 헤어지게 한 것도 그 딸이 있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속인 것도 너무 화가 나서 다시는 시댁에 오지 않겠다고 화를 내셨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도 그날 이후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버리셨습니다. 그렇게 집안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관계가 회복되려면 오래 걸릴 것 같았죠. 아니, 어떻게 시부모님은 그동안 그 엄청난 비밀을 숨기고 계셨을까요? 그 여자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지 애까지 낳았는데 결혼시키지도 않으시다니. 집안 제사 때에도 아주버님은 얼굴을 비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두 달이 지났을까요? 아주버님이 타일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얼굴엔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턱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죠. 형? 얼굴이 그게 다 뭐야? 그냥 좀 귀찮아서 안 깎은 거야. 근데 말이야, 타일 기술 어렵냐? 어렵긴 하지. 그래도 배우면 누구나 할 수 있어. 왜, 형이 해보게? 그냥 솔직히 돈이 없어서. 나만 혼자 살 땐 괜찮았는데 딸이 있으니까 이제 돈을 벌어야겠더라고. 형, 정말 잘 생각했어. 이 타일집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했는데 형이라도 맡아주면 좋지. 이렇게 집안에 작은 변화가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백수나 다름없던 아주버님은 딸이 생겨서 그런지 생활비라도 벌기 위해 기술을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전에는 늘 집에서 책만 읽고 고상한 척만 하던 아주버님이었는데 아마도 누군가를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변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공부를 잘하는 딸이니 유학도 보내려면 돈을 벌어야 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아버지와 아주버님의 관계도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처음에 친딸이라는 걸 알았을 때에는 그렇게 화를 내면서 인연을 끊을 것처럼 굴었었는데 당장 먹고 살려면 시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은 거겠죠. 그리고 시아버지께서도 장남에게 과거의 일들에 대해 진심으로 잘못을 빌었으니 가능했죠. 그렇게 몇 달간 타일 기술을 전수해주고 나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타일집 일에서 완전히 손을 떼셨습니다. 지금은 그저 건물주로만 살고 있으시죠. 일에서 은퇴하신 뒤 적적하셨는지 시아버지께서는 가족들을 불러서 근사한 고기 파티를 자주 열고 계십니다. 덕분에 저희는 배가 부르게 고기를 먹고 있죠. 자린고비였던 생활 습관도 버리셨는지 거실 불도 늘 환하게 켜놓고 있으시죠. 돈을 아끼는 것도 좋지만 가족들이 다복하게 모여 앉아서 고기를 먹는 모습이 그렇게 좋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이런 걸 왜 이제야 깨달았나 후회가 된다면서요. 물론 저희는 시아버지가 고기 파티를 핑계로 가족들을 불러 모으는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픈 손가락 같은 장난과 딸을 보고 싶어서겠죠. 힐끔힐끔 다 큰 손녀들을 보시는데 마음이 짠하더군요. 그리고 뭐니뭐니 해도 제일 좋은 변화는 아이들에게서 일어났습니다. 아주버님네 친딸과 우리 집 막내딸은 같은 대학을 다닌다는 공통점이 생겨서 그런지 고기 파티에서 급격하게 친해졌죠. 아주버님께서 화가 나서 시아버지께 한사코 되돌려 주었던 그 문제의 벤츠를 이제는 둘이 사이좋게 타고 다닐 정도입니다. 저는 그게 대학생 신분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른 차로 바꾸자고 설득하고 있지만요. 참, 이렇게 쭉 적어보니 저희 가족은 길고 긴 터널을 지나온 기분이 드네요. 그러니 앞으로는 행복할 길로만 나아갈 수 있겠죠? 혹시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저희처럼 과거의 비밀을 안고 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속 시원히 털어놓고 사는 게 마음 편하다는 조언을 해드리면서 저희 가족의 긴 사연을 마치겠습니다.